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사태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어떤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썼던 전략이죠. 이란이 썼던 국제사회를 볼모로 한 전략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민간 산업시설 파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볼모 전략으로 쓰고 있는 그 영역이 아직 구사하진 않았지만 홍해가 있고, 네 번째로 볼모 전략으로 쓰고 있는 카드로 쥐고 있는 게 해저 케이블 절선 이거거든요. 근데 이 볼모 전략을 이렇게 다층화시킨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 보니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란이 협상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최종 무기, 최종 병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최종 병기를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국제사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의 핵 보유 문제 자체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상황이지만, 더 급박한 것은 그 핵 문제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제 사실은 돼버린 게 사실이에요. 지금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그러면은 결국 핵 문제보다 호르무즈 해협 장악 문제를 더 시급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게 이란의 전략이었고, 그 이란의 전략이 그런 측면에서는 통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변수는 핵 문제와 함께 같이 두 가지 그 아이템으로 협상이든 아니면 전쟁 이후든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란은 어떤 계산으로 호르무즈를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으려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미국과 동등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 개방하든 전면 개방하든 놓는 순간 그 동등한 협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부로 개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분적으로 개방, 선택적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적성국 여부를 따져보고 개방하겠다. 그 다음에 오만 쪽으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묵인하겠다. 그리고 휴전 기간이라는 조건을 들어서 전면 개방하겠다. 근데 미국이 역봉쇄 카드를 풀지 않으니까 다시 폐쇄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거든요. 조건부. 조건부라는 것은 이 조건을 달아야지 약간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동등한 협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식의 압박을 계속해야 되고,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이제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놔야지, 안 그러면 국제사회가 결국은 이란하고 맞서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처방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풀 수 없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건 가성비 차원에서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왜냐면 기뢰를 한 10발만 부설을 해도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접근하면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지대함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보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 힘드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봉쇄 작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란은 아는 거죠. 이것을 이란은 아니까 이게 강제로 뺏어가는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장악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결국은 가성비가 높은 작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공세를 강하면 강할수록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지역을 볼모로 해서 대미 압박을 하는 카드를 구사하겠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어 홍해 같은 경우 홍해까지 볼모 작전을 하게 되면 전선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전력 분산이 강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처럼 집중력 있는 작전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의 계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사회를 볼모로 장악을 계속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협상의 국면에 따라서 이것의 완급을 조절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 만으로는 동등한 협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미국이 초토화 작전과 같은 군사적 카드를 행동화하게 되면 다른 카드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른 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걸프국 민간 산업시설 인프라,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 될 수 있겠죠. 지상군 투입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2차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교착 국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지금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간접적으로 군사력을 현시하는 작전이지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란의 인프라를 와해시키는 작전은 일단 홀드시킨 거예요. 보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나왔던 시나리오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의 섬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장악의 단초가 되는 주변 핵심 이제 7개 도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한적인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의 그 전쟁 자금원을 완전히 고갈시키기 위해서 하르그 섬을 제한적으로 장악하는, 즉 상륙작전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에 지금 핵시설이 파괴돼서 아직 꺼내오지 못한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지상전이라기보다는 특수부대 작전, 그 다음에 상륙작전, 제한된 상륙작전이었거든요. 그럼 그 카드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카드를 버리진 않았겠지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쓰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이미 무기가 너무 많이 고갈이 된 상태에서 더 많이 무기를 쓰게 돼버리면 인도태평양이라든가 서방부에서의 원래 목표에 맞는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하는 데서 그 무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견제력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려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쓰게 되면 출구로 나가는 게 불리하다. 그래서 제한된 상륙작전이든 아니면 고농축 우라늄 탈취 특수부대 작전이든 간에 그 카드는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카드로만 쥐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리스트 중에만 올라와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에서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호르무즈에서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위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역봉쇄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역봉쇄 작전만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미국이 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적극적으로 장악하는 작전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이런 전투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적으로 통과해서 어떤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명분으로 통과해서 하려는 과정에서 거기 깔려있는 길에 의해서 격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대함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에 의해서 격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란은 아주 가성비가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5천여 기의 기뢰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20여 기의 기뢰가 부설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강제 개방 작전을 하게 되면 진짜 기뢰를 단지 20여 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까지 부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이제 후폭풍,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해상에서의 군사적인 대결로 인해서 지정학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전력이 굉장히 리스크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표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격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남게 되는 뭐 수백 개의 기뢰, 만약에 수백 개를 깐다고 하면 수백 개의 기뢰가 다 제거되려면 짧게는 6개월, 심지어는 뭐 수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국제적 부정적 파급 효과도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 게 최선일까요? 한국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빨리 개방시키는 식으로 귀결이 돼야겠죠. 그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공식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한국까지 포함해서 다국작전을 통해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1단계에서 풀어내면 한국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안 되면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이 돼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원유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빨리 이제 수급을 받아서,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에너지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당장 에너지 다변화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이 돼서 원유 이제 수급이 제대로 되는 게 일단 가장 급한 것이고, 이게 이제 급한 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선박도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멈춰 선 상태인데 그 선박의 안전 문제도 빨리 챙겨야 되고 선원의 안전문도 챙겨야 되는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또는 공급처 다변화, 거기에는 뭐 사우디 양보항 통해서 이번에 최초로 한 척이 원유를 받아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다변화시키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다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같은 국가들도 이제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 다변화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제 쓰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전체적인 앞으로의 이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문제, 중기적 문제, 장기적 문제까지 있는 모든 그 노력의 첫 번째 시발점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2단계라는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1단계 포함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안 되면 2단계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행동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설령 협상이 진전돼도 호르무즈 불안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장악을 했을 때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 불안을 통해서 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게끔 미국과 이스라엘을 종용하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국제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고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전후에도 남아있는 굉장히 촉발 변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이란 전쟁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촉발 요인은 전후에 이스라엘이 과연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레바논 남부 같은 공격을 이어갈지 아니면 중단할지. 근데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화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빌미로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라는 어떤 변수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 변수가 남아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떤 그 행동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의 행동도 결국은 거기에 연관되는 촉발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떨어진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번에 이제 느끼게 된 거죠. 호르무즈 해협 같이 국제 해협이 폐쇄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전 세계의 주요한 초크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도 있고 바브엘만 대부 해협도 있고 여러 가지 초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초크 포인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개척되고 있는 북극 항로 이런 데까지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낀 것이죠. 그러면 국제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양의 개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국제사회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노력의 어떤 방향성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축되고 있는 어떤 국제기구, 특히 유엔과 같은 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반전 여론도 높아지고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지는 등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도전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근데 승리로 이끌고 싶어 하면 할수록 이란 전쟁에 더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은 미국 내에 반전 시위 여론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승리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출구로 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같은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딜레마, 이 딜레마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포함 트럼프 내각을 향해서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 용의자가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교착 상태를 풀어내기 위한 반전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위기를 도전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2024년 대선 유세 기간에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지지율을 반등시켜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계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도전을 또 이번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전으로 삼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미 시작됐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이란 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충돌 이후 중동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그 중동 질서 변화를 이제 명확히 관측하려면 전쟁의 최종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느냐에 따라서 중동 질서 변화에 누가 이익이 될 것이고 누가 불리할 것인지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더 패배했느냐 이거는 나중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승자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더 급하게 요청했던 전쟁이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요구를 해서 미국이 이제 같이 하게 된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승전국이라는 인식을 그런 목표를 갖고서 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이스라엘 방공망 거기에는 이제 아이언돔까지 포함됩니다. 아이언돔은 이제 근거리 방공망이고 거기서 뭐 중거리, 장거리까지 방공망이 다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서도 분명 완전 승전국이 되기에는 흠집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그 전쟁을 활용해서 국내 정치의 도전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전 여론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은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목표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란 전체의
게 사실은 이제 이 문제 인식이 더 커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도전 요소가 더 심해져서 이란을 이제 승전국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환경이 될 것 같고, 이란은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 네타냐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지금 뭐 재판 이런 거에서 좀 자유의 여지를 좀 찾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중동 전체에서 질서를 재편해서 이제 그 주도국으로 나서는 이런 목표를 노렸을 텐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지금 형국이고, 근데 전쟁의 최종 상태에 따라서 변수의 여진이 있다, 이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게 지금 상태로 지속된다고 하면 분명히 승자가 없는 전쟁으로 끝날 텐데, 그러면은 중동이 굉장히 심각한 혼란과 과도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서가 재편되기보다는 질서가 되레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어느 국가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전후 중동 질서는 안정보다는 혼란, 과도기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무엇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나요? 중동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 안보적 안정 이런 걸 굉장히 원했죠. 그래서 특히 걸프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우방 관계를 만들고 미국산 무기도 많이 사고 그러면서 외교적인 접점도 높이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보, 지정학적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번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자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UA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천공2를 수출해서 90% 이상의 용익을 보이면서 사실은 방공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강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앞으로 자강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나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석유 수출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길이 막히는 게 해협이라는 길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수출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숙제가 안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수송로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는 것, 거기에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도 있지만 또 수송관도 있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전량 물자를 비축하는 것, 전량유를 어떻게 비축하는가, 이런 문제까지 다 종합적으로 석유 수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안 요인을 알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걸프국도 놀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죠. 놀란 거 뭐냐면 이란이 걸프국 민간 시설까지 공격할 줄은 몰랐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전투원하고 민간인은 구분해야 된다. 즉 민간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전쟁의 원칙이고, 이것은 오랫동안 그래도 인류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힘들게 만든 원칙인데, 이것마저도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동 걸프국 입장에서는 옆나라의 전쟁, 직접적으로 자국의 전쟁이 아닌 옆나라의 전쟁도 자국의 전쟁의 어떤 효과와 유사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즉 국제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안전 관리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석유 수출 불안, 그 다음에 안보 차원에서의 불안, 외교적인 불안, 이런 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각고의 노력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중동 국가들의 안보 계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요? 중동 국가들은 우선은 이제 미국과의 우방을 이제 통해서 안보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다층화된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방산 어떤 강국인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하고 연대도 필요하고, 유럽하고의 연대,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 내재적으로 또 연대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중동 자체의 어떤 외교적 접점이 또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양 안보의 중요성도 간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 전쟁의 처음에는 그 이란 지도자들 암살, 그 다음에 핵시설 파괴, 군사인프라 파괴였지만 어느 순간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전부 다 나머지는 해양안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서 국제사회가 결국은 해양안보에 신경 쓰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해양안보가 국제사회가 전체가 이렇게 주목하는 가운데 중심이 된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해양안보가 중요하다. 특히 해양안보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걸프국들의 해군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안보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 조치나 충돌이 끝난 후 대한민국이 이득을 볼 부분도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4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무기가 실전 능력을 검증받았어요. 그러니까 무기는 만들어 놓고 빨리 조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실전 능력까지 검증이 되면 사실은 이게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신뢰도가 완전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해서 빨리 조달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방산 4대 강국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유리한 지점도 있는 것이죠. 다만 방산 4대 강국이라는 어떤 무기 수출에만 방점을 두어서 우리나라 개인 국가의 개별 국가의 번영이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방산 수출의 시너지 창출하기는 힘들고 이게 결국은 전 세계의 어떤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에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외교하고 접점을 잘 접목을 시켜야지 한국의 이제 방산이 단순 방산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외교 노력과 접목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의 힘을 보여준 사건인가요? 아니면 한계를 드러낸 사건인가요?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미국의 힘을 과시를 했죠. 미국이 엄청난 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하니까 이제 상당 부분 인프라가 와야 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전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하질 못했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미국이 힘을 보여준 게 있는데 그럼 전략적으로 힘을 보여준 거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지금 갖고 있었던 국제적인 지위, 전략적인 위상이 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루에 1조 5천억 정도의 그 비용을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거기 함정에 빠져 있다. 그거는 강한 미국조차도 전략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략을 발휘하지 못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전후 질서에서 구축했던 패권의 위상이 낮아지고 전략적 지위가 낮아지는 그런 단초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좀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이제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즉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힘을 과시했지만 전략적으로도 힘을 과시했느냐 보기에는 힘이 되려 약화되는 단초도 됐다. 미국이 중동에 관여하면서 계속 어떤 늪에 빠졌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그런 늪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지고 마는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득을 봤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지금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신냉전 환경이라고 해요. 신냉전 환경은 냉전하고도 또 다른, 냉전은 이게 블록으로 연결돼서 그 블록 내에서 경제도 안보도 다 챙기는 거였는데 지금은 신냉전에서는 블록이 아니라 연대, 그거보다 벽이 낮은 연대를 통해서 각 국가들이 소통을 하는 가운데 경쟁을 해요. 그래서 신냉전 기제라고 하는데 신냉전 기제 속에서 미국이 주목하는 전략 경쟁의 대상이 가장 큰 주목의 대상이 중국이고 다음에 러시아거든요. 그 국가들을 상대로 전략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게 전후 국제 질서, 그 다음에 특히 신냉전 기제에서 전후라고 하면 냉전 때는 소련이었고 신냉전에는 러시아인데 그 전체 그 기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발판으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돼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정도의 어떤 미국의 전략적 교착 상태만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완전히 상실됐다라는 식으로 오판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면하게 될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오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중간 검토 과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전후 질서에서 미국이 지금 위상이 추락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나타난 것,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지가 미국이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계속 추락하는 악순환의 시작일지 그것을 가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중동 정세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요? 지금 중동 상황을 지켜볼 때 지금 따져볼 어떤 신호 혹은 따져볼 단초, 이게 한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협상 방식, 간접이냐 직접이냐. 간접의 경우에는
협상 목표나 협상 의지가 약간 좀 낮아진 거고 직점이라고 하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협상 방식에 따라 협상 결과 내놓을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게 이제 주목할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협상 목표. 이게 스몰 딜이냐 아니면 빅 딜이냐 아니면 이것을 절충하는 미들 딜이냐 이거에 따라서 협상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어느 크기로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협상의 어떤 목표 이것도 이제 잘 따져볼 지점이고요.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죠. 이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결과적으로 견인하느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별개로 되느냐 아니면 개방을 하는데 폐쇄의 여지를 낳고 이제 개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정도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하게 개방 혹은 폐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개방, 폐쇄 사이에 있을 만한 중간지대, 부분적 개방, 그 다음에 뭐 조건부 개방 이런 것까지 과연 어떤 것인지 굉장히 매의 눈으로 국제사회는 살펴볼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군사 공세입니다. 미국의 이제 어떤 역할, 미국의 주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10일간 휴전을 했는데 사실상 10일간 휴전이 그게 휴지조각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또 3주 휴전을 연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그 똑같이 그냥 그 휴전이라는 말은 말뿐인 그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그 다음에 미국의 통제가 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의 촉발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더 떨어질 테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공사하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느냐 미국의 통제하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럼 미국의 통제하에서도 계속 이렇게 약화되거나 그러면 그래도 어떤 그 협상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미국의 통제를 거슬러서 계속 공세를 한다 그러면 협상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떠난 후 이란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 공세를 계속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미국 내 여론입니다. 미국 내 여론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란 전쟁을 계속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이 이제 전략을 바꿔서 서방부 세력권 장악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크기 때문에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부 세력권 전략으로 했지만 당분간 이거는 유보하고 이란 전쟁에서 이겨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서방부 전략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게 미국 내 반전 여론 때문입니다. 미국 내 반전 여론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 진영은 또 조금씩 분열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공화당 측,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까지도 80% 정도 돼요. 전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33%로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더 바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퍼센트가 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뭐 그 트럼프의 그 반전 여론을 획일적으로 이건 위기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란 전쟁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진 거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까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있게 되면 어쨌거나 야당의 공세도 약화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폭력을 반대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약화시키는 그 지점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에서 나가지 못하라는 교착 상태가 미국 내 여론에 의해서 또 추동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런 그 미국 내 여론이 또 다른 또 어떤 변곡점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거랑 무관하게 반전 여론이 계속 높아지는지 이런 미국 내 여론의 추이를 이제 제대로 바라봐야지 이란 전쟁의 방향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에 있는 반길주입니다. 연구를 주로 하는 것은 미중경쟁, 한미동맹, 해양안보, 북핵, 외교 및 군사 전략이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국제 질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큰 대지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 대지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를 규칙 기반 질서,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제대로 지켜내는 전 국제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국제사회에 여러분들도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